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오늘은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제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그 주제는 오늘의 제목은 경제적 정의와 홍익인간 사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적 정의와 홍익인간 사상은 저희 책 제2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그 경제적 정의는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되어 왔고 또 소개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 서양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정의에 관한 내용들이 서양보다는 더 오래전에 이미 BC 2333년에 한민족의 고유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에서 논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서양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경제적 정의에 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 서양의 철학인 그 경제적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유의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에서는 경제적 정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정의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초적인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제적 정의와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우선 경제란 무엇인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양의 경제 철학을 말하고 그 뒷부분에 관해서 이 홍익인간 사상이 경제적 정의하고 어떻게 연관되어서 연관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강이 끝난 이후에는 11강부터는 이 홍익인간 사상에 근거한 경제적 정의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11강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정의와 홍익인간 사상에서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경제란 무엇일까요? 경제란 그 한마디로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물질이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의 과정을 거쳐서 소비함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 일체 행위를 경제행위 또는 경제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이것을 그냥 간단히 경제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와 관련된 사회의 질서와 제도를 포함한 인간의 행위를 통틀어서 경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전혀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란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사람들의 삶 그 자체, 우리 인간의 삶의 그 자체를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즉 경제란 우리 인간의 삶 그 자체, make a living itself is a concern of economy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삶 그 자체를 경제 또는 경제활동, 경제행위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삶 그 자체를 그냥 아주 쉽게 한마디로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경제 문제다 이렇게 많이 그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경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경제 현상과 경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경제 이론이고, 이것을 보다 이제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다루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활동 또는 경제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활동 또는 경제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 활동 또 우리의 어떠한 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추구와 달성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추구와 달성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복, 해피니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얻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나 티벳의 고승 달라이 라마는 그의 저서 Transformed the Mind,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을 바뀌면 인생이 변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한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되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티벳의 고승 달라이 라마는 그의 책에서 행복의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신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둘째는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사람들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신, 마음과 몸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둘째는 어떤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면 그 큰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란 하나의 원인과 조건이 아니라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인간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한다. 고립되어 살면 결국은 절망을 경험할 뿐이다. 사회를 이루어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과 쉼터와 같은 다양한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다. 그러니 일상의 행복과 편안함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셈이다. 자신의 삶이 타인의 존재와 도움, 지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며 일상생활이나 사고방식은 이러한 상황과 요인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주변 환경에서 받는 도움과 지원을 깨닫지 못하면 많은 문제와 고통이 생긴다. 또한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와 고통이 생기는 이유이다. 개인의 행복과 안위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개인의 삶이 주위의 환경에 의해 얼마나 좌우되는지를 안다면 폭넓은 안목으로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폭넓은 시각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안목이나 시각이 폭넓어지면 저절로 타인에게 헌신하고 마음을 쓰게 된다라고 티벳의 고승 달라이 라마는 행복과 관련해서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달라이 라마와 같은 생각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민족의 경우 이미 BC 2333년에 단군사상 또는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신을 우리 조상들이 잘 받들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삶의 원리로 적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21세기에는 우리의 민족의 고유 사상이자 철학인 단군사상 또는 홍익인간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철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또는 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줄임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 행복은 물질, 즉 경제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 즉 경제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에서 우리의 행복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주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만족스러울 때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인간관계도 이 경제 문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즉 인간의 행복은 경제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경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끊임없이 논의해 왔습니다. 이를 경제적 정의, economic justice라고 하는 이름으로 논의되어 왔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상태가 바람직한 경제 상태인가를 논의함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어떠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적 정의와 관련돼서 그 주된 관심은 일반적으로 효율성, efficiency와 공평성, equity에 관한 문제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은 경제 성장에 관한 문제를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고, 공평성은 소득 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희소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경제 문제에서는 1차적인 관심은 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겠죠. 즉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 문제에서 1차적인 관심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또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만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은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겠으나 그 결과로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면은 경제적 공평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공평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 공평성이 크게 악화돼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돼서 경제 구조가 크게 왜곡된다고 하면 그 경제 구조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적 공평성을 달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경제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부의 개입, 즉 정부의 경제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
individual freedom,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공감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공평성에 관한 문제는 경제적 정의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제적 공평성에 관한 문제를 경제적 정의로 우리가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해서 소개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득 분배 공평성, 즉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just price, 즉 공정 가격 또는 fair trade, 공정 거래, 즉 교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거래되는 것이 공정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적 정의를 우리가 논의할 때는 첫째는 소득 분배 공평성, 즉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정한 거래, 공정한 가격, 즉 교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경제적 정의에 관한 논의의 기록들은 일반적으로 서양의 고대 그리스의 그 경제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사상의 근원을 우리가 플레이토라고 하죠. BC 427년에서 347년 사이에 살았던 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서양의 사상인 고대 사상인 그리스 사상의 근원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이라고 해서 BC 384년에서 322년에 생존했던 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리스토텔, 우리나라에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서양의 경제 사상은 그 근원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국가론에서 통치자나 지배계층은 오로지 진리와 정의만을 추구하여야 한다.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치자와 지배계층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한 공유재산 제도를 촉구했죠. 그리고 농업이나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계급에게만 이윤과 부의 축적을 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이러한 주장을 플라톤은 그의 저서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그의 법률론, 로우스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 국내에 소개되기도 있죠. 그의 책 법률론에서는 이자 징수 반대론을 주장하고 있죠. 이자를 받고 화폐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한때는 이 중세까지 이자를 갖다 받는 것은 죄악시한 것도 그 근원적으로 따져 올라간다면은 플라톤의 그 법률론에서 이자 징수에 반대해서부터 이렇게 연유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 국가론에서는 당시 화폐에 대여하는 대구법이 성행하자 고리 대금업자에게 빌린 돈은 반환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그의 법률론에서 토지와 재산의 사유화가 인정되었으나 재산의 불평등에서 오는 빈부의 차를 좁히기 위해서 평등한 가치를 가지도록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동산의 사유는
부동산 가격의 4배를 한도로 하고 그 이상의 동산은 모두 국유로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의 4배 한도 이상의 것은 모두 국유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플라톤은 주장을 했죠. 그리고 플라톤은 국가의 목적은 한 계급의 불균형적인 행복이 아니라 전체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고, 즉 국가의 목적은 한 계층, 한 계급의 불균형적 행복이 아니라 전체의 최대 행복이라고 플라톤은 주장을 하고, 국가는 정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치인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아리스토틀, 우리나라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윤리학책 니코마키안 에틱, 니코마코스 윤리학으로 국내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틱스, 정치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에서 개인의 거래의 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개인의 거래의 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교환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정의의 법칙으로 등가 교환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등가 교환의 원칙, 정확히 같은 가치의 물건을 획득할 때 그 교환의 결과로 거래 당사자 간의 이득도 손실도 없게, 이득도 손실도 없게 거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윤리적 형태의 거래가 공정가격의 최초의 학설이기도 합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개인의 거래의 어떤 정의 문제를, 즉 오늘날 표현한다면 교환에 있어서 정의로운 교환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에 의해서 거래된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말한다면은 어떤 것을 서로 교환할 때 내가 얻는 이득하고 상대방이 있는 이득이 동일하게 될 때 그것이 공정한 거래고, 그때 이루어지는 가격이 공정가격, 오늘날의 입장에서 공정가격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등가 교환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공정가격의 최초의 학설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 정의에 관해서 그 기여를 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분배의 공평성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책에서 공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문제가 오늘날 그 경제의 정의에 관해서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공정한 분배에 관한 정의는, 즉 다시 말해서 정의를 분배적 정의와 보정적 정의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분배적 정의는 사회의 부나 명예를 나누어 갖는 것인데, 이는 완전한 평등한 나누어 가짐이 아니라 공로나 생산성에 비례한 나누어 가짐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그 분배를 할 때, 분배적 정의를 할 때 부나 명예를 나누어 가질 때 공정한 분배가 뭐냐 했을 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N분의 1식의 완전한 평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도 공정한 분배란
공로나 생산성에 비례한 나눔이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더 많이 기여한 사람한테 더 많은 어떤 부가 돌아가는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한편 보정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에서 분배된 결과로 발생한 불평등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보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에 의해서 분배받은 결과로 발생한 불평등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날의 의미로 설명한다면 사유재산제도의 부분적 제한, 고용기회 증대, 재정금융정책에 의한 소득 불평등의 시정,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또는 교육기회의 보편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분배적 정의에서 우리가 그 분배적 정의하고 보정적 정의로 이제 그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서 소개를 했는데, 분배적 정의는 부를 나눠 가질 때 n분의 1식으로 안전하게 똑같이 나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한 생산성에 비례해서 그 부를 나누는 것이 분배적 정의에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분배적 정의에 의해서 부를 나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분배적 정의에서 공평하게 분배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평등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 보정적 정의를 갖다가 추진해야 된다. 즉 분배적 정의에서 부가 분배되긴 했지만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 어떤 변화에 의해서 어떤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보정적 정의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 잘못된 왜곡된 그것을 갖다가 시정해야 된다. 이것을 보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배된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분배적 결과로 발생되는 어떤 불평등이 발생한다면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그 용어로 설명한다면은 그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부분적인 어떤 시정, 즉 다시 말해서 소득 불평등을 시정하고 또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불평등을 갖다가 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보정적 정의에 의한 분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편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의 문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룬 사상은 공리주의적 정의관입니다.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의 문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룬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리주의 사상의 주된 내용은 한 사회의 그 주요 제도가 그에 속한 모든 개인들에게 최대 만족을 시킬 수 있게끔 편성될 경우 그 사회는 정당한 질서를 갖춘 것이며 따라서 정의롭다는 것이죠. 즉 공리주의적인 그 입장에서 정의를 얘기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 사회 주요 제도가 그에 속하는 모든 개인을 최대한도로 만족시킬 수 있게 편성될 때 그 사회는 정당한 질서를 갖춘 것이며 따라서 정의롭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라미 벤담을 대표로 하는 공리주의자들은 두 가지 원리를 사용해서 정의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고 있죠. 즉 첫째는 최대 만족의 원리이고, 이 원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최대 다수의 원리를 갖다 적용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어떠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공리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사회의 모든 개인들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고, 모든 개인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게끔 그러한 그 사회 제도, 또 사회가 편성됐을 때 또 그러한 질서를 가진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정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리주의자들은 두 가지 원리, 첫째는 최대 만족의 원리이고, 만약에 이 원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최대 다수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죠. 즉 제라미 벤덤을 중심으로 한 공리주의자에서는 이 두 가지 원리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해서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소개가 되는데, 이러한 원리,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상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제라미 벤담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이란 원래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기적인 동물이므로 개인의 이해가 공공의 이해와 상충될 때에는 본능적으로 개인의 이해가 공공의 이해에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는 이를 구성하는 각 개개인의 총화이므로 사회의 이익 역시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면서 사회는 개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란 각 개인의 행복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구에 불과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란 뭐냐? 각 개인의 행복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정부는 입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상벌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그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공공정책의 목표도 생존, 안전, 풍요, 그리고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라미 벤담이 주장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그 사회의 총체적인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하고, 이 사회적인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적 정의관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철학자 존 롤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그 1971년에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죠. 국내에도 그 존 롤스의 이 Theory of Justice라고 하는 그런 책이 우리나라 말로 그 정의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됐는데, 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 존 롤스는 공정한 또는 정의로운 사회의 개념을 현대적 의미에서 정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롤스가 사용하는 공정한 또는 정의로운 사회의 개념을 정립할 때 루소, 칸트, 로크 등의 그 사회 그들의 그 계약 이론을 갖다가 일반화하고 이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존 롤스가 현대 철학에 그 많은 영향을 준 존 롤스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론은
고전적 사회계약 이론의 그 제고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중 보정적 정의, 정당한 어떤 공준을, 보정적 정의의 정당성을 공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중 보정적 정의론의 정당성을 이렇게 공준하는 것이 바로 이 롤즈의 현대적 철학의 입장에서, 그 정의론의 입장에서 그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존 롤스의 그 정의론을 소개해 본다고 하면은, 존 롤스의 정의론은 제1의 원리와 제2의 원리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제1의 원리란 자유의 원칙으로서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고 있는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총체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2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조건으로서 차등의 원칙과 기회의 공정한 균등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 철학계, 그러면서 그 철학자면서 그 정의론을 주장한 존 롤스의 정의 원리는 제1의 원리와 제2의 원리로 나눠진다. 제1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원칙으로서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총체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제2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부여된 광범위한 자유를 나도, 어떤 개인도 그와 같은 자유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즉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주어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나도, 즉 어떤 개인도 똑같이 그런 그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제2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에 관한 조건인데, 이것을 갖다가 차등의 원리 또는 기회의 공정한 균등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제2의 원리 중에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성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가장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즉 최소의 수혜자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즉 최소 수혜자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죠. 이는 맥시민이라고 하는 원리, 다시 말해서 최소치 중에 최대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 한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가능한 가장 크게 개선시키는 것, 이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 불평등성을 그 개선할 때 제2의 그 원리로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차등의 원리에서 그러한 수준에서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수준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2의 원리 중에서 기회 공정한 균등성이라고 하는 것, 기회의 공정한 균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지위와 직책이 개방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회의 공정성에 관한 균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원리들이 요구되는 것이 서로 상충할 경우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존 롤스는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제1의 원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제1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원칙으로서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고 있는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총체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즉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주어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나도, 즉 어떤 개인도 똑같이 그런 그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총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자유를 각 개인이 그러한 어떤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2의 원리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에 관한 조건으로서 차등의 원칙, 그리고 기회의 공정한 균등성을 갖다 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1의 원리하고 제2의 원리가 서로 충돌할 수가 있는데, 존 롤스의 견해에 의한다면은 이러한 것이 이러한 어떤 원리들이 서로 상충할 경우 어떤 것을 순위를 둬야 하느냐 할 때는 존 롤스는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보다 우선돼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유, 모든 사람한테 부여되는 최대한의 권리와 자유를 우리가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제2의 원리 내에서는 기회의 공정한 균등성이 차등성의 원리보다 우선해야 된다. 또 제2의 원리는 효율성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제2의 원리는 효율성의 원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특히 차등의 원리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향유하게 될 경제적 부, 이 경제적 부도 자신의 재능 자체보다 사회 구성원의 협동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이것이 제대로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적은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떠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재능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입니까? 이 골프를 통해서, 그 운동 하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기도 하고요.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농구 선수들, 그 유명한 농구 선수들이라든가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 연봉을 받는다는 얘기죠. 또 가수라든가 유명한 배우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그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갖다가 많이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특별한 재능으로서 얻는 부라고 하는 운동선수가 됐건 가수가 됐건 배우가 됐건 이러한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오늘날에서는 많이 쌓게 되는데, 이 부도 자신의 재능 자체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협동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거나 즐겨 따라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면, 또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농구를 잘하고 야구를 잘하고 골프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주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특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향유하는 경제적 부도 그 자신의 재능 자체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수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 구성원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도한 특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과도한 부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일부 환원이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정의롭지 않은가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운동을 통해서 1년에 수십억씩 어떤 그 소득 부를 얻는다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높은 세율을 그 소득세로 부과하는 것도 정의로운 그러한 뭐랄까요? 정의를 개선하는, 정의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능력, 즉 앞서 말한
그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부를 가진다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능력은 협동체제 테두리 안에서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협동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권리를 가지는 공동자산이 된다. 따라서 자연적 재능은 공동자산이고 자연적 재능에 대한 과다한 몫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운동선수가 됐건 가수가 됐건 배우가 됐건 어떤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오늘날 많이 쌓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자산이라는 자연적인 재능은 공동자산이다. 물론 본인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 타고난 어떤 재능 이것은 자연적 재능이고 공동자산이다. 따라서 이 자연적 재능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과도한 몫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한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또 다른 현대의 그 철학자인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직이라는 철학자는 그 롤즈의 그 정의관에 앞에 소개한 롤즈의 정의관에 비롯한 그 롤즈의 정의관과 그 이전의 정의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 노직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국가의 기능을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계약 집행 등에만 관여하는 최소의 국가로서의 어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나 절도나 사기로부터 그 사회 구성을 보호하고 계약 집행 등에 관해서 최소한도로 국가가 관여해야 되고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갖다 부정하는 입장인 노직의 입장입니다. 즉 노직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소유권리적 정의론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죠. 소유권리적 정의론, The Entitled Theory of Justice라고 해갖고 소유권리적 정의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노직은 자유교환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지만 조세를 통한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소득세, 사회보장세, 최저임금법 또는 다른 어떠한 자유계약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들, 우리나라에도 와서 강연도 몇 번 했었죠.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들의 저서 저스티스,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결론적으로 정의란 미덕을 키우는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은 그의 저서에서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한 마이클 샌들은 도덕에 기초한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샌들은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들은 공동선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도덕에 기초한 정치, 이것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거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에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서구의 경제적 정의에 관한 내용이나 샌들의 정의에 대한 생각은 이미 BC 2333년에 단군 왕검의 사상인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통치 사상,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사상과 통치 철학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7강, 8강, 9강에서 이 홍익인간의 뜻을 상세하게 해석을 하고 소개해 드렸는데,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말로 좀 적극적으로 풀어서 표현해 본다고 하면은, 제세이와 홍익인간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런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사상과 통치 철학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이죠. 우리 민족이 태고 쪽부터 물려받은 고유의 사상이죠. 좀 더 우리가 많이 쉽게 얘기하는 홍익인간, 다른 사람을 널리 돕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이렇게 홍익인간을 풀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 홍익인간 사상 속에는 오늘날의 사회적 정의, 자유, 평등, 평화의 사상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7강에서 단군 왕검의 천범 8조, 즉 단군 왕검께서 백성들이, 즉 인간들이 지켜야 할 8가지 규범을 설파하셨고, 또한 고조선제의 8조군법, 이러한 일부 내용들이 경제적 정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앞서 7강, 8강, 9강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7강, 8강, 9강의 내용을 다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내용들을 상세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들어보신다고 하면은, 그 내용들,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상의 내용 속에는 오늘날에 말하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 정의를 이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BC 2333년에 전에 단군 왕검으로 시작한 단군 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 또는 제세이와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갖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정신을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홍익인간 이화 세계를 추구하자는 식으로까지 이제 주장하게 되죠. 홍익인간 이화 세계. 그리고 이 홍익인간 정신을 이 세상에 펼치는 데 있어서 보다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좀 현대 사회에서 펼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 정의를 어떻게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약 70여 년 전에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를, 저스티스를 이루기 위해서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조소한 선생이 이미 설명한 바가 있죠.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소한 선생이 삼균제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조소한 선생이 주장하는 삼균제도 또는 삼균주의는, 협의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이상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갖다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광의적으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국가 간의 대등화로 세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1세기인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해방 직후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는 그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70여 년 전에 그 조성환 선생님이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으나 오늘날에도 그 의미하는 바를 갖다가 우리가 잘 되살려서 현대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은 홍익 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정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1강부터는 그 홍익 인간 사상을 근거로 한 그 경제적 정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향상하고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어떤 우리 사회가 또 앞으로 통일 한국, 나가야 될 통일 한국을 또 통일 한민족을 이루는 데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11강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